내 동생은 내 피가 섞인 핏줄이고 내 엄마는 결국 나마냐? 어디다 대고 처가를 내 핏줄이랑 비교해. 친정엄마 환갑 용돈 10만 원도 아깝다며 소리를 지르던 남편. 알고 보니 저 몰래 시누이한테는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바쳤더군요. 이 비릿한 차별 앞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야 비굴하게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남편의 전화를 비웃으며 시작하는 어느 아내의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극. 지금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속에 깊이 박힌 가시 같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32살의 평범한 주부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대기업 대리까지 달고 왜 일을 그만뒀냐며 아쉬워했지만 저는 그저 남편의 든든한 내조자가 되고 싶었죠. 그게 제 행복인 줄로만 알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유독 바람이 차가운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놓고 식탁 앞에 마주 앉았죠. 저는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다음 주면 환갑이잖아. 날짜 기억하고 있지? 남편은 숟가락질을 멈추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하더군요. 응, 달력에 표시해뒀어. 왜? 아니, 다른 집들은 호텔 잔치도 하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린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용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챙겨드리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남편은 먹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군요. 넉넉히라니? 당신이 생각하는 그 넉넉히가 대체 얼마인데? 그래도 평생 나 하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신 엄마잖아. 이번 한 번뿐인 환갑인데 한 100만 원 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자기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지금 우리 아파트 대출 이자만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 몰라. 자기 일 그만두고 나 혼자 외벌이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여보, 그래도 우리 적금 부어둔 것도 있고 내가 생활비 아꼈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잖아. 남편은 이제 아예 짜증이 가득 섞인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요즘 누가 환갑을 유난스럽게 챙겨? 그냥 밥 한 끼 먹고 10만 원만 드려. 장모님은 시골에 계셔서 돈 쓰실 때도 없으시잖아. 10만 원이라니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시댁 제사에 시어머니 생신에 갖은 수발을 다 들어온 저였습니다. 친정엄마는 딸 자식 시댁 눈치 보일까봐 반찬 하나를 보내도 몰래 택배로 보내주시는 분인데 말이죠. 어떻게 엄마 환갑에 10만 원을 드려? 자기가 저번에 아주버님 차 바꿀 때 보태준 돈만 해도 그거 몇 배는 되잖아.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나 봅니다. 남편은 의자를 뒤로 거칠게 밀며 일어섰습니다. 우리 형은 형이고 내 식구 챙기는 거랑 처가 챙기는 게 같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싫으면 관둬. 10만 원도 아까우니까. 남편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된장찌개만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죠. 제 엄마의 일생이 고작 10만 원짜리로 치부되었다는 비참함에 저는 밥 한 숟갈 넘기지 못하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이 남자가 나를 가장 아껴줘야 할 사람이 내 부모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는 건가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말한 내 식구의 기준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것인지 말입니다.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다음날 아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쾅 닫고 들어간 방문 앞에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가슴에 얹힌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가시가 되어 목구멍까지 차오르더군요. 결국 다음날 아침 남편의 아침상만 차려놓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엄마가 운영하는 시골의 작은 백반집이었죠. 가게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고등어 굽는 냄새와 뜨거운 열기. 그 안에서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보였습니다. 환갑을 코앞에 둔 엄마는 여전히 불 앞에서 땀을 흘리고 계시더군요. 엄마, 나왔어. 어머, 서윤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 손은 물기가 마를 날이 없어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죠. 저는 그 손을 참아 잡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아직 손님 안 맞네. 나 밥 좀 줘, 엄마. 그래, 그래. 우리 딸 배고프겠다. 얼른 앉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계란말이랑 제육볶음 금방 해줄게. 엄마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식탁 가득 반찬을 깔아주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정성껏 차려주던 그 화려한 밥상보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 담긴 엄마의 김치찌개가 훨씬 더 눈물겨웠습니다.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하는 저를 보며 엄마가 걱정스레 물으셨죠.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혹시 싸웠니?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그나저나 엄마 환갑인데. 내가 이번엔 근사한 데서 파티라도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네. 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말한 10만 원이라는 단어가 입안을 맴돌아 차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파티는 무슨 파티?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너희 살기도 바쁘잖아. 사위한테 괜히 내색하지 마라. 나는 그냥 너희 둘이 오손도손 잘 사는 게 환갑 선물이야. 그래도 엄마. 에휴, 얘 좀 봐.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아직 튼튼해서 돈 벌 수 있어. 엄마는 오히려 가게 카운터 아래 숨겨둔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꼬깃꼬깃 접힌 5만 원권 2장을 제 손바닥에 꼭 쥐어주었죠. 이거 가져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딸 자식 시집 보내고 엄마가 해주는 게 없어서 늘 미안해. 엄마, 이게 뭐야, 나 돈 있어. 이러지 마. 아냐, 가져가. 엄마 마음이야. 거칠고 딱딱한 엄마의 손마디가 제 손등을 스칠 때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남편은 엄마의 일생을 10만 원으로 깎아내렸는데 우리 엄마는 그 10만 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이 고생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식당을 나와 버스를 타러 가는 길 내내 손바닥에 쥔 돈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얄미워 죽겠는데 동시에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사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싸준 밑반찬 가방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이 반찬이 어디서 어떻게 온 건지 알지도 못한 채 또 맛있게 먹겠죠. 속에서 불길이 일렁이는 기분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콧노래 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어제 저에게 준 상처 따위는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요. 그 무신경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를, 그리고 나를 정말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저는 차마 뱉지 못한 말을 삼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싸준 반찬들을 냉장고에 정리해 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다 빠지더군요. 남편은 장모님이 싸주신 고들빼기 김치를 보며 역시 장모님 손맛이 최고야라며 능청스럽게 한 그릇을 비우고 출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죠. 그리고 며칠 후 점심시간 무렵 밀린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SNS를 넘기는데 알고리즘이 저를 어느 낯익은 계정으로 안내하더군요. 바로 신우이 소희의 계정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 속 소희는 아주 화려한 모습이었죠. 피드 가장 상단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 그 안에서 꺼낸 눈부시게 하얀 가죽의 가방이 사진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글귀들이 제 눈을 찔러왔죠. 우리 오빠가 드디어 사고 쳤다. 취업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사준 깜짝 선물.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손 떨려서 못 들고 다니겠어. 역시 세상에 내 편은 우리 오빠뿐이야. 핏줄이 최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 600만 원. 머릿속에서 그 숫자가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에게 대출 이자가 무섭다며 소리를 지르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죠. 친정엄마 환갑 용돈 100만 원은 집안 기둥뿌리가 뽑히는 일인 양굴더니 여동생 취업 선물로 6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다니요. 그때 마침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신우이 소희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소희 아가씨? 어머, 새언니. 제 인스타 보셨어요? 방금 오빠한테 고맙다고 했는데 언니한테도 고맙다고 전화하려고 했거든요. 소희의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명랑해서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네, 방금 봤어요. 가방 예쁘네요. 그쵸? 역시 우리 오빠 안목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 저번 주에 백화점 같이 가서 제가 찍어둔 건데 오빠가 바로 사주더라고요. 언니, 오빠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동생기 살려주려고 큰맘 먹은 거니까요. 언니는 가방 욕심 없으셔서 다행이지 뭐예요. 아무튼 언니랑 오빠한테 고맙다고 제가 맛있는 거라도 사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파들파들 떨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엄마가 싸준 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나갔던 그 남자가 처가에는 10만 원도 아깝다며 인색하게 굴던 그 남자가 여동생의 투정 한 번에 수백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긁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대출 이자는요? 우리가 아껴야 한다던 그 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엄마가 제 손에 쥐어주던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2장이 자꾸만 생각나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핏줄이 최고라고. 소희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바쳤던 3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헌신적인 아내, 살가운 며느리라는 타이틀 뒤에서 저는 그저 남편의 돈을 아껴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걸까요? 분노가 차오르다 못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남편이 말한 그 대단한 핏줄과 남의 차이를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제 이름을 부르며 들어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켠 채 식탁 앞에 꼿꼿이 서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저를 향해 싱긋 웃더군요. 그 웃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식적이고 징그럽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배고파 죽겠네. 남편은 제 얼굴에 서린 냉기를 눈치채지 못한 듯 제 어깨를 툭 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회사에서 뭐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아니, 그냥 뭐 평소랑 똑같지. 왜 내가 너무 싱글벙글하나? 남편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소희 아가씨 만났어? 아까 낮에 전화 왔길래.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컵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더군요. 소혜, 만났어. 전화는 왜 했대? 또 용돈 달라고 칭얼거려. 그냥 안부 전화였어. 저녁을 먹는 내내 남편은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한편에 있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재 책상 가장 깊숙한 곳, 평소 잠겨있던 서랍을 열기 위해 남편의 차키 뭉치에 달린 작은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달칵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자 그 안에는 낯선 통장 몇 개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든 제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하나씩 훑어 내려가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박소의 오피스텔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3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출 이자가 무섭다며 제게 가계부를 검사하던 그 시기에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온천 여행, 소의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시댁 식구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모으는 예금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입술을 깨물었지만 신음 같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식당에서 무릎이 나가도록 일해서 번 돈 10만 원을 쥐어줄 때 이 남자는 내 몰래 자기 핏줄들에게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끼고 아껴서 채워넣은 통장들이 사실은 남편 가족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탱하는 화수분이었던 셈이죠. 남편의 서랍 안에는 제가 모르는 그의 세상이 아주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통장의 내역들을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소리가 적막한 서재 안에 유독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 때문에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바쳤던 헌신에 대한 배신이자 저와 제 친정을 철저히 타인으로 취급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가슴 밑바닥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들을 빛나게 해줄 배경이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편리한 일꾼에 불과했던 것이죠. 저는 다시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안방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울며 매달리지 않겠다고요.
내일 아침이면 남편은 다시 인자한 얼굴로 저를 부르겠지요. 하지만 이제 그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눈을 부릅뜬 채 다가올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남편은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을까요? 저는 영수증의 그 차가운 숫자를 머릿속에 새기며 제가 느낀 이 모멸감을 어떻게 되돌려줄지 차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북어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아마 제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제가 된 것을 이 국물로라도 씻어내고 싶었나 봅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숟가락을 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서 제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칼날이 벼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국 맛이 어때? 시원해?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대답하더군요. 역시 당신 손맛은 알아줘야 해. 아침부터 속이 확 풀리네. 근데 당신은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아니, 속이 좀 답답해서. 그보다 여보,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봐도 돼?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제가 찍어둔 통장 내역과 소희 아가씨의 명품 가방 영수증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남편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확장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국그릇에 툭 떨어지며 국물이 식탁보 위로 튀었습니다. 이거 네가 이걸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해? 이 숫자들이 뭘 말하는지가 중요하지. 우리 엄마 환갑 용돈 100만 원은 대출 이자 때문에 기둥불이 뽑힌다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소희 아가씨 가방 사주려고 600만 원은 시원하게 긁었더라.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이내 뻔뻔하게 얼굴을 굳혔습니다. 너 남의 서랍을 함부로 뒤진 거야? 부부 사이에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예의? 자기는 지금 예의를 논할 처지가 아니지 않아? 나 몰래 뺀 비자금이 이 통장 저 통장 합쳐서 얼만 줄 알아? 우리 공동예금에서 빠져나간 소희 아가씨 보증금 3천만 원은 뭐야? 시댁 온천 여행비며 나 몰래 들였던 용돈이며 이게 다 우리 집 대출 이자보다 안 중요한 일이었어?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억눌렀던 서름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남편을 쏘아보았죠. 남편은 의자를 뒤로 거칠게 밀며 일어났습니다. 그게 왜 내 마음대로 우리 공동 재산이야?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벌어온 내 돈이지. 내가 내 돈으로 내 동생 가방 사주고 내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 나 하나 키우느라 평생 식당에서 무릎 나가도록 일한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뭐야? 환갑 선물로 10만 원 주라던 그 무시가 정말 돈이 없어서 한 소리였냐고.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억울해서 너무나 비참해서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제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윤아, 너 좀 착각하는 모양인데. 소희는 내 피가 섞인 하나뿐인 내 핏줄이야.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내 식구고. 근데 처가는 솔직히 말해서 남이잖아. 네가 우리 집으로 시집 왔으면 이제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어디 감히 내 핏줄 챙기는 거랑 처가를 비교해. 남? 지금 당신 입에서 남이라는 소리가 나와? 그래, 남이지.
내가 번 돈 내 핏줄한테 쓰는 게 뭐가 아까워. 장모님은 어차피 성도 다른 타인인데 내가 왜 생판 남한테 내 생돈을 100만 원씩이나 써야 하냐고. 남편의 눈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사실을 가르쳐 주겠다는 듯 오만한 태도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저는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핏줄들을 보필하기 위해 들여온 외부인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알았어. 당신한테 우리 엄마는, 그리고 나는 그냥 남이라는 거지. 말을 왜 그렇게 해? 너는 내 아내니까 예외지만 처가는 엄연히 별개라는 뜻이야. 자꾸 피곤하게 굴지 말고 밥이나 먹어. 나 출근 늦겠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넥타이를 고쳐 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북어국과 제가 흘린 눈물 자국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저는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내 핏줄은 명품이고 처가는 푼돈이라는 그 잔인한 논리.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차렸던 밥상들이, 정성껏 다려냈던 와이셔츠들이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부서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핏줄들이 당신 인생에서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한서윤은 없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강조하던 남으로서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하고 단호했습니다. 선배, 저 서윤이에요. 저번에 말씀하신 그 자리 아직 유효한가요? 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며 생각했습니다. 박도준, 당신이 말한 그 법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곧 알게 될 거야. 저는 차가운 거울 속 제 자신과 눈을 맞추며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반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의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막이 외롭고 쓸쓸하게만 느껴졌는데 오늘은 오히려 차갑고 선명한 정신을 일깨워주더군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남편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가만히 훑어보았습니다. 어젯밤 벗어던진 양말, 식탁 위에 흘린 국물 자국,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짓밟고 간 오만한 말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음은 약자의 무기라지만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눈물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으니까요. 먼저 전 직장 선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 서윤이에요. 저 진짜 일 다시 하고 싶어서요. 면접 볼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포기했던 제 이름 석자를 다시 찾을 기회가 온 것이죠. 저는 서둘러 옷장을 열고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주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낮 시간에는 회사 면접을 보고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찍어둔 통장 내역과 영수증 사진들을 보여주자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이 정도 증거면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특히 공동 자산을 배우자 몰래 증여한 부분은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돈들이 제 손으로 돌아올 상상을 하니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탈출을 위해서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했거든요. 저녁 무렵 남편이 퇴근하기 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워두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제가 평소처럼 행동하자 안심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기분 좀 풀렸나 보네. 맛있는 냄새 난다. 응,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나도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나 봐. 어서 씻고 나와. 밥 먹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반응이 만족스러운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죠. 그래, 역시 우리 서윤이는 현명해. 부부 사이에 싸워봤자 뭐하겠어. 당신이 내 마음만 잘 알아주면 돼.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식사 내내 남편은 자기가 이겼다는 승리감에 취해 평소보다 더 많은 말을 내뱉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와의 인연을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짐들을 조금씩 박스에 담아 베란다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결혼 전 제 명의였던 통장들을 정리하고 공동 명의로 된 자산들의 현황을 다시 한번 체크했죠. 여보, 나 내일부터 동네 친구랑 운동 좀 다니기로 했어. 오전에는 집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 안 받더라도 걱정하지 마. 운동? 그래, 당신도 이제 자기 관리 좀 해야지. 좋은 생각이야.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가 자기 관리라고 믿는 그 시간에 제가 출근복을 입고 회사로 향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모르겠죠. 저는 남편의 무신경함이 처음으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돌덩이들이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에서 소희 아가씨와 통화하며 즐겁게 웃고 있었죠. 소희야. 가방 마음에 들어? 오빠가 너 하나뿐인 핏줄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 새언니? 걱정 마, 잘 타일렀어.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박도준,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핏줄의 세계에서 내가 조용히 사라져 줄게. 하지만 그냥 나가지는 않을 거야.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끄고 어둠 속에 몸을 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독 차갑고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승리를 확신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결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미리 싸둔 작은 짐들은 이미 차 트렁크에 옮겨 실어두었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제 엉덩이를 툭 치며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혐오스러웠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셔츠 정말 잘 다려졌네. 당신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여. 그래, 역시 당신밖에 없어. 어제 소희가 그러더라. 새언니가 자기 가방 사준 거 질투 안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질투는 무슨. 핏줄 챙기는 오빠 둔 소희 아가씨가 부러울 뿐이지. 제 뼈 있는 농담을 남편은 그저 기분 좋은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제가 차려준 마지막 아침 식사를 개걸스럽게 비워내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놔. 응, 다녀와.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할 선물 준비해둘게. 남편의 뒷모습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9시. 미리 연락해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있는 가구랑 가전 중에 스티커 붙은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전부 제가 결혼할 때 해온 것들이거든요.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샀던 공기청정기, 제 명의로 할부금을 다 낸 안마의자, 그리고 제가 아끼던 그릇들까지. 남편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은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가는 집안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완벽한 내조의 공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짐이 다 빠져나간 거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차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주방 식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이혼 소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편이 그토록 강조하던 1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도준 씨에게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핏줄들과 이 돈으로 소고기나 사드세요. 나는 이제 당신에게 남이 되어 떠납니다. 수표 한 장을 소장 위에 겹쳐 놓으며 저는 비로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엄마의 인생을 10만 원으로 깎아내렸던 당신. 그 10만 원이 당신의 아내와 가정을 잃게 만드는 대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집을 나서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의 설렘은 사라졌지만 대신 그 자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채워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따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단돈 10만 원에 아내를 팔아넘긴 남자가 오늘 저녁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미리 찍어둔 목적지는 강원도에 있는 엄마의 식당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가. 이제 엄마 속상하게 안 할게. 창문을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남편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기까지는 아직 몇 시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자, 박도준. 이제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핏줄들하고 원 없이 살아봐. 내가 없는 그 빈집에서 말이야. 저는 엑셀을 밟으며 고속도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나의 비참했던 3년. 그리고 안녕, 이제야 시작되는 진짜 한서윤의 인생. 가슴이 벅차올라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에게 줄 예쁜 꽃바구니를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눈부신 햇살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법도이자 예의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10만 원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껴보길 바랄 뿐이죠. 이제 곧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하겠죠. 하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그 전화를 받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에게 완벽한 타인, 생판남이니까요. 강원도 공기는 확실히 서울과는 다르더군요. 차창 너머로 불어오는 흙내음과 풀향기가 가슴속 깊은 곳까지 씻어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우자 빨간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죠. 어머, 서윤아. 연락도 없이 또 어쩐 일이야? 사위는 같이 안 왔어? 응, 엄마. 나 당분간 엄마랑 좀 있으려고. 엄마는 딸의 얼굴이 조금 수척해진 걸 보셨는지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활짝 웃으며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날 저녁 엄마가 갓 쪄낸 옥수수를 먹으며 평상에 앉아 있는데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르 부르르.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것처럼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대더군요. 저는 느긋하게 옥수수 한 알을 떼어 입에 넣고는 천천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157통.
문자 메시지는 이미 100개를 넘어선 지 오래였죠. 야, 한서윤, 너 지금 어디야? 집이 왜 이래? 가구는 다 어디 갔어? 너 미쳤어? 이 10만 원 수표는 뭐고, 이 서류는 뭐야? 이혼 소장? 너 진짜 돌았구나? 당장 전화 받아. 남편의 절규 섞인 문자들을 읽어내려가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그 남자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했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아까워하던 돈 10만 원을 제가 마지막 이별 선물로 남겼으니 그 자존심에 얼마나 큰 스크래치가 났을까요? 전화기는 다시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번호였죠. 저는 받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곧이어 시누이 소희 아가씨의 문자도 도착하더군요. 새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언니한테 소장 받았다고 난리 났는데. 역시나 핏줄들은 무섭도록 빨랐습니다. 남편이 집안 꼴을 확인하자마자 가족 단톡방에 불이 났겠죠. 동생 가방 사준 돈이며 부모님 용돈 드린 돈까지 제가 전부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소장에 적어보냈으니 그분들의 핏줄 사랑이 이제는 핏줄 전쟁으로 변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서윤아,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아도 되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듯 물으셨습니다. 괜찮아, 엄마. 모르는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저는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아수라장이 된 집구석에서 양말 한 짝 못 찾고 헤매고 있겠죠. 와이셔츠가 어디 있는지, 밥솥은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문자가 또 한 통 왔습니다. 서윤아, 여보. 내가 말이 심했어.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응?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이제야 여보 소리가 나오고 가족이라는 단어를 꺼내는군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 저를 남이라고 부르던 남자의 목소리는 이제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는 순간 제 속을 짓누르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겪고 있을 그 다급함과 혼란은 제가 지난 3년간 겪었던 외로움과 모멸감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엄마, 옥수수 정말 맛있다. 우리 내일은 시장에 가서 엄마 예쁜 옷 좀 사자. 저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강원도의 산자락은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서울의 그 아파트에서 지금 무슨 소동이 벌어지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죠. 박도준,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핏줄들이 당신을 어떻게 뜯어먹고 사는지 이제 직접 한번 겪어봐. 내가 없어서 엉망진창이 된 그 집구석이 바로 당신이 만든 당신의 진짜 인생이니까. 저는 눈을 감고 시원한 산바람을 만끽했습니다. 다음 달부턴 정말 바빠질 겁니다.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는 이제 제 인생의 배경음악조차 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비로소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딱딱한 곳이더군요. 그 높은 천장 아래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제 구두 굽소리가 유독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무거울수록 제 마음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전문직 종사자라며 어깨를 펴고 다니던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칠한 얼굴에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눈 밑은 퀭하게 파여 있더군요. 제 내조가 사라진 그의 일상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 측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소명 시작하세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제 변호사님이 준비한 자료들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신우이 소희에게 준 오피스텔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그날 처가에는 10만 원도 아깝다며 화를 내던 날.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는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던 그 영수증까지 말이죠. 이 자금들은 부부 공동 재산에서 피고가 원고 몰래 무단으로 증여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에 의거하여 수익자인 박소의 씨로부터 해당 금액 및 물품을 환수할 것을 청구합니다. 변호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남편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신우이 소희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죠. 아니, 판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저희 오빠가 저한테 준 선물이라니까요. 가방을 다시 내놓으라니 이미 다 들고 다닌 걸 어떻게 돌려줘요. 정숙하세요. 여기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판사님의 호통에 신우이는 입을 삐죽이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 눈에는 이미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토록 오빠를 최고의 핏줄이라며 찬양하던 그녀였는데 막상 자기 가방과 보증금을 뺏기게 생기자 남편을 보는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하더군요.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을 때 저는 법정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서윤아, 나 좀 봐. 진짜 이래야겠어? 아무리 그래도 소위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건드리는 건 너무하잖아. 걔 이제 어디서 살아? 우리 엄마 환갑에 10만 원 던져주면서 짓밟았던 내 체면은 생각 안 해봤어?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돈은 내가 어떻게든 다시 벌어서 줄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 취하해줘. 우리 부모님 지금 고혈압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급함의 끝에 저에 대한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핏줄들의 안위와 돈 걱정뿐이었죠. 그때 신우이가 달려와 남편의 팔을 획 낚아챘습니다. 오빠가 책임져. 오빠가 어떻게든 해결해. 남편은 자기 팔을 흔들어대는 여동생을 보며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의 애교가 이제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피식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박도준, 이제 좀 알겠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던 그 핏줄들이 지금 당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이야.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동생을 위해 수천만 원을 썼고 부모님을 위해 내 눈물까지 쥐어짜냈지. 근데 봐봐. 당신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 핏줄들이 당신을 위로해줘? 당신 걱정을 해줘? 아니,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랑 가방만 아까워하고 있잖아. 저는 한 걸음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아주 작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살던 그 핏줄들이 과연 빈털터리가 된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아?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비겁한 침묵을 뒤로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똑 부러지지 못해서 마누라한테 통장을 털리니?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였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핏줄의 법도는 돈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혹하다고요? 아니요. 이건 당신이 심은 씨앗을 당신이 거두는 것뿐입니다. 저는 다시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남편이 가진 마지막 한 푼까지 탈탈 털어내는 일뿐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남인 내가 당신의 그 고귀한 핏줄 세계를 어떻게 박살내는지 똑똑히 지켜보길 바랍니다. 제 등 뒤로 들리는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우아하고도 잔혹한 제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예전 같은 위풍당당함은 없었죠. 오히려 곧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움만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잖아. 그는 재판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다시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함께한 시간? 당신이 내 엄마를 10만 원 취급하던 그 시간 말하는 거야? 그 시간은 이미 죽었어. 당신 손으로 직접 죽였잖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신우이의 오피스텔 보증금도 곧 환수될 겁니다. 남편의 체면은 이미 바닥을 지나 지하실까지 추락했습니다. 저는 법원을 빠져나와 밝은 햇살 아래로 나섰습니다. 공기가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맡아본 공기 중에 가장 신선하고 맑은 공기였죠. 저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에게 낭비할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절망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핏줄들에게 뜯기고 버림받으며 그는 제가 느꼈던 그 고독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저는 그 리듬에 맞춰 가볍게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잘 가, 박도준. 당신의 그 대단한 핏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봐. 저는 엑셀을 밟으며 법원을 뒤로 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법원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완전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씻은 듯이 사라진 기분이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로지 저를 위해 그리고 제 소중한 가족을 위해 살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독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의 막이 이제 막 올랐음을 알리는 것 같았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남편의 비참한 최후를 뒤로 한 채 저는 저만의 빛나는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이 선택의 단 한치의 후회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부드러운 아침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고 북어국을 끓이느라 정신없었을 시간이지만 지금 제 손에는 뜨거운 커피 한 잔과 새로 발간된 기획안 서류가 들려있죠. 지난주 저는 결혼 전 다니던 직장에 경력직으로 다시 입사했습니다. 한 대리님, 이번 프로젝트 성과가 독보적이라 본사에서도 칭찬이 자자해요. 앞으로 우리 팀 잘 부탁해요. 팀장님의 그 한마디에 저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몰래 숨죽여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리며 지워졌던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흐름 속에서 제 발로 당당히 걷고 있습니다. 퇴근 후 돌아온 새 집은 작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합니다. 남편과 살던 그 차가운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평온한 공간이죠. 주방에서는 엄마가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왔니? 오늘 고생 많았지? 얼른 손 씻고 와. 맛있는 거 해놨다.
엄마, 냄새 너무 좋다. 나 재입사 축하한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무리긴 무슨. 내 딸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게 내 보약인데. 엄마와 마주 앉아 먹는 소박한 저녁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했습니다. 남편이 아깝다며 던져준 10만 원에 상처받았던 그날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남편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10만 원의 수십 배가 넘는 비용을 들여 서울 중심가의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돈 아깝게 왜 이런 데를 오냐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막상 오시고 나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셨죠. 엄마, 오늘 진짜 예쁘다. 내가 본 세상 여자 중에 제일 고와. 에휴, 얘도 참. 엄마는 우리 서윤이가 해준 밥만 먹어도 배부른데 이렇게 좋은 곳까지 데리고 오고 정말 고맙다, 딸아. 이 자리에는 이모들과 엄마의 오랜 친구분들도 초대했습니다. 풍성한 음식과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호텔은 축제 그 자체였죠.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세월 저 하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청춘과 무릎을 바친 우리 엄마입니다. 남들은 유난이라 할지 몰라도 제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축사가 끝나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올 때 저는 미리 준비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담겨 있었죠. 식당 불 앞에서 거칠어진 엄마의 손마디와 대비되어 목걸이는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의 등 뒤로 가 목걸이를 직접 걸어드렸습니다. 엄마의 가느다란 목줄기를 보는데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남편이 6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자기 핏줄에게 사줄 때 저는 이 목걸이 하나를 사드리지 못해 피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건 절대로 남이 주는 선물이 아니야. 엄마 분신 같은 딸이 엄마의 그동안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준비한 거야.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많이 해줄게. 서윤아, 엄마는 정말 이거면 충분해. 아니, 충분하고도 넘친다.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속으로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내 소중한 사람들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초라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말이죠.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제 알 바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핏줄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겠지만 저는 이제 자유롭게 저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닌,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오직 한서윤이라는 이름 석 자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면서 말입니다. 서윤아, 피곤하지? 집에 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푹 자자. 응, 엄마. 내일은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엄마의 팔짱을 꽉 끼며 걷는 이 길이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위태롭지 않습니다. 눈빛은 단단해졌고 입가에는 은은한 미소가 머물러 있죠. 이것이 제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박도준이라는 남자가 제게 남긴 상처는 이제 흉터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아물었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죠.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그 핏줄들이 당신의 마지막을 지켜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내 사람들과 함께 가장 찬란한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아주 깊고 달콤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기다려지네요. 나는 이제 한서윤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도록 저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한서윤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핏줄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처럼 말입니다. 밤 공기가 참 시원하네요. 오늘도 행복한 꿈 꾸세요.